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축복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마치 그 말이 당연하다는 듯 시어머니는 제게 등을 돌렸고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혼이라는 단어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굴레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저는 29살, 결혼한 지 이제 겨우 6개월 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 외익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계셨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자, 개 혹은 그냥 이름만 툭툭 던졌죠. 처음엔 참았습니다. 결혼하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빨리 깨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친정에 빚이 있다며 3천만 원 정도면 갚을 수 있지 않니? 우리 집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의 빚이라니요?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셨고 빚을 질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문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친정은 그런 빚이 없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 남편이 말했어. 내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서 빚졌다고. 네가 갚아야지. 며느리 된 이상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친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었죠. 마음속에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친정에 빚이 있다고 하시던데 무슨 일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엄마가 오해한 거야. 예전에 아버님이 잠깐 어려우셨던 적 있어서. 그 말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에 도착한 문자 하나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대출금 연체 안내 홍길동님, 3천만 원 대출금이 2개월 연체되었습니다. 그 이름, 홍길동,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정말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하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3천만 원, 대출일자, 서명, 모든 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죽은 듯이 멈춰 섰습니다. 이건 뭐야?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쿵쾅 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3천만 원, 연체. 그리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결혼을 준비하며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게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빠, 혹시 요즘 돈 문제로 어려우세요? 빚 같은 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야 늘 빠듯하게 살지만 빚은 없다. 왜 그런 걸 묻니?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친정의 빚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남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도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자주 들렀고 냉장고를 열어보며 이건 왜 안 샀니? 이건 너무 비싸다. 같은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런 게 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간섭이자 통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니까 라는 말로 모든 상황을 넘기곤 했죠. 저는 그게 단순한 효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맹목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종의 결과가 바로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신분증을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은 시어머니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칠 후 은행에 직접 찾아가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되었고 본인 인증은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로 진행됐습니다. 서명도 전자서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제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따졌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깟 돈 좀 썼다고 왜 난리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 말은 제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들에겐 돈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금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는 여러 차례 사채를 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남편에게 돈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걸 숨기고 있었고 결혼 후엔 제 이름을 이용해 그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이 사실은 거래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대출 서류와 은행에서 받은 확인서가 놓여 있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고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침묵을 이어갔죠. 그러다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잠깐만 쓰려고 했어. 잠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을 잠깐 쓰려고 했다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손을 내밀며 말했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갚을 수 있어. 내가 월급 모아서 조금씩 갚을게. 그 말은 오히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갚을 수 있다는 말보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상황을 수습하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휘둘림의 피해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도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으로 대출이 되니까 다행이지. 우리 집은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되더라고. 그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죄책감은커녕 고마워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신용도도 떨어지고 앞으로 집도 못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깟 신용이 뭐가 중요하니? 가족이 어려울 땐 도와야지. 내 친정도 그렇게 했잖아. 그 말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친정에 빚이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걸 근거로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빚 없다. 너희 시댁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며느리니까 라는 이유로 참지 않기로.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빚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 이름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갚지 말든가? 우리 집 망하면 너희도 책임져야 할 거야.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였고 시어머니는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고 저도 예의상 참석했습니다. 마음속엔 이미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힐끔 보더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즘 좀 예민하네.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건 알겠지만 가족끼리 그런 건 좀... 그 말에 가족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빌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제 이름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순간 식당, 아니 조용해졌습니다. 젓가락 소리도 멈췄고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서류에 서명했잖아. 네 이름으로 된 거면 네가 책임져야지. 서명은 전자서명이었고 남편이 제 공인인증서를 몰래 사용했어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 말에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오빠가 사기꾼이라는 거야? 가족끼리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저는 시누이의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시어머니 편이었고 남편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죠. 가족이니까 더 믿었는데 그 믿음을 배신당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만해. 여기서 그런 얘기하지 마. 아버지 생신이잖아. 그럼 언제 얘기해야 돼? 당신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지금도 숨기려고만 하잖아.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지금은 생신자리니까.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족들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요. 식사 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식당 뒤편, 조용한 공간에서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어. 며느리라면 조용히 있어야지. 왜 자꾸 일을 키우니?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말, 그 말은 제가 결혼 후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 모임은 더 이상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남편은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 모임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식사도 대충 때우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급하게 부탁해서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말은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대출은 어떻게 갚을 거고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건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대출은 내가 갚고 엄마한테도 다시는 그런 부탁 못하게 할게. 너한테 더 이상 피해 안 가게 할게. 그 말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깨달았구나. 그래도 우리 사이에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조금씩 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퇴근 후엔 집안일도 도왔고 제 말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 신청인은 여전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들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건 뭐야? 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그냥 알아본 거야. 아직 신청한 건 아니야. 알아본다고? 내 이름으로? 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사과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였고 그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2천만 원만 더 필요해. 걔 이름으로 다시 해볼게. 지난번처럼 하면 될 거야.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를 다시 이용하려 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냉랭했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또 다른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예고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 네가 그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 집이 망해. 그 말에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며느리면 우리 집을 위해 희생해야지. 내 친정은 그렇게 안 했니? 그 말은 또다시 친정을 들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은 평생 남에게 피해 준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희생을 강요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만 좀 해. 엄마가 힘들잖아.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 말은 제게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놓고 또다시 같은 일을 하려던 사람이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기적이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더 힘들어졌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들은 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조용히 제 말을 들으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더 이상 참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법률 상담을 다시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본인 인증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면 명백한 사기입니다.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저를 힐끔 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알림창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 명의로 하면 안 돼. 걔가 너무 눈치채서 위험해. 그 짧은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명의로? 걔가 눈치채서 위험해. 그 말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직접 대출을 요구하고 있었고 제 이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남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잠금은 걸려 있었지만 이전에 남편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숫자를 눌렀고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들, 대출 관련 정보, 심지어는 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공유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걔가 모르게 처리하려면 내 명의로 대출받고 걔한테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 돼.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기 위해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시나리오의 공범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캡처하고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사기 공모,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으로 대응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된 한 통의 문서. 제목은 대출 상환 계획서, 작성자는 남편. 그리고 그 안에는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 내역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명의로 받은 사채 내역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종 상환 책임자 홍길동 아내. 가족 간 합의에 따라 부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고 저를 책임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니와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실,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당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제 옆에 앉았고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출은 홍길동 씨 명의로 진행되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서류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나요? 며느리가 우리 집 식구면 우리 집 일이 곧 자기 일이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진행된 금융거래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타인이 임의로 진행할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려 했지만 제가 꺼낸 증거들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캡처, 이메일 문서, 녹취록.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과 공모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이 작성한 상환 계획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명백히 제 이름이 책임자로 적혀 있었고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와 메시지 내용은 형사 고소에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원하신다면 바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남편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그들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모든 항목이 포함된 고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저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출석 요구가 전달되었고 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고소는 취하해줘. 엄마가 감옥에 가면 나도 끝장이야. 그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끝장난 건 내 인생이었어. 당신들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내 신용을 망가뜨리고 내 가족까지 모욕했을 때 그땐 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연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땐 너무 급해서. 네가 도와줄 줄 알았지.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으면 제가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묻지도 않고 훔쳤어요. 그건 도둑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이 판단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그날 이후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시어머니 역시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댁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누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렇게까지 해보냐며 따졌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당신들이 멈추니까요. 그 말에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시어머니는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에 변호인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을 마주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고 판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재판은 공개로 진행되었고 방청석에는 시댁 친척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점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범죄 행위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시어머니는 벌금형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았고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사이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까지 했으니까요. 그 말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상담을 진행했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밟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협의 이혼을 거부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법적 책임과 위자료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아이가 없었기에 양육권 문제는 없었고 재산 분할도 명확했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조용히 법원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건 이후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받고 법적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고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니던 교회 지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 요즘 교회도 잘 안 나오세요? 다들 좀 꺼려하는 분위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금융 관련 업무를 맡기던 그에게 더 이상 신뢰를 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부서 이동 후 자진 퇴사했습니다. 그 소식은 시댁 친척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남아. 하지만 그 말이라도 해줘서 고마워. 그 이후 시누이는 더 이상 시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고 저와의 관계도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다 정리됐고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네가 참아온 시간만큼 이제는 네가 웃을 시간이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공간은 제게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줬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 그곳에서 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침을 맞는 일상이 낯설었지만 점점 그
고요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저는 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몇 주간의 휴식 동안 저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전보다 얼굴이 훨씬 편해졌어. 뭔가 숨통이 트인 느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늘 제 편이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반찬을 싸서 보내주시고 아버지는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작은 봉사활동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웃는 얼굴이 예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었고 이제야 다시 꺼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천천히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희생자도 아닌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그토록 오래 참았을까? 왜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내 목소리를 숨겼을까? 그 질문들은 처음엔 아프게 다가왔지만 점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되고 가족은 책임에서 완성됩니다. 그 둘이 없으면 그 관계는 그저 구속길 뿐입니다. 그동안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너무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제 감정, 제 권리, 제 이름까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좋은 며느리보다 건강한 나 자신이 먼저라는 걸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침묵이 결코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제가 처음부터 목소리를 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고 그 침묵은 결국 저를 더 깊은 상처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위에 피어나는 단단함은 아름답습니다. 그 단단함은 저를 지켜주고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줄 힘이 됩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은 비로소 진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 했던 순간들, 사랑이라는 이유로 침묵했던 기억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지만 말하지 못했던 순간, 내가 잘못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탓했던 밤,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던 기억. 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사연일지 몰라도 제게는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혹은
용기를 내고 싶지만 망설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걸요. 혹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저희 채널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의 진심을 함께 들어드릴게요. 이곳은 그런 공간이니까요. 누군가의 상처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 그리고 그 위로가 또 다른 용기를 만드는 곳,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벌어진 갈등과 회복의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당신 덕분에 이 이야기는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사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참았던 말들, 삼켰던 눈물, 그리고 결국 꺼내게 된 용기.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작은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마음속에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단지 사연을 읽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생의 반전과 사이다 같은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죠.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 더 진한 감정, 그리고 더 따뜻한 연결을 위해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당신의 이름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